안녕하세요. 사람들입니다. 나는 병적인 인간이다.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 나는 남의 호감을 사지 못하는 인간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지하생활자의 수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지하방에서 화자는 자신의 과거와 생각을 관조적으로 떠올려보며 자신을 병적인 인간이라며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이렇게 그는 이미 굳혀진 자신만의 가치관을 낱낱이 떠올려보고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 있기에 자신을 병적이고 심술궂으며 남의 호감을 사지 못하는 인간이라며 비판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지하생활자의 몇몇 수기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인간이 사랑하는 건 무사한 일뿐만은 아닌지 모르잖는가? 인간은 고통이란 것도 그만큼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인간은 미칠 듯이 고통을 사랑하는 수가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인간이라는 건 안전하고 무사한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통과 불안도 그만큼 좋아한다는 역설적인 생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맞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분명 고통이란 것을 끔찍이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절망스러운 고통과 불안이 있기에 힘든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는 고통과 불안을 초월하는 거대한 행복과 쾌락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빛이 눈부시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칠흑 같은 어둠이 두 눈을 덮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까만 어두운 밤이 끝난 뒤 맞이할 수 있는 찬란한 아침이기에 더욱 반갑고 따스하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어느 누구의 추억 속에도 몇몇 절친한 친구 이외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다. 아니, 친구에게조차도 털어놓을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그것도 아주 은밀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고백하기 두려운 경우도 있다. 고통을 비롯한 자신의 은밀한 생각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자신에게도 모르는 척 꺼내보지 못했던 말들이 타인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 법이니까요. 생특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문장을 빌려보자면, 내가 보는 건 코끼리를 삼키는 보아뱀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모자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얘기하는 건 분명 의미가 있겠지만 나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타인이 느끼는 의견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기엔 어쩌면 조금은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지하생활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생각들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단념하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곤 피어나는 상념들을 혼자서 읊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의 수기는 본인에게 한없이 엄격하고 냉소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떠한 교류도 없이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점점 더 자신의 얘기를 고백하기 힘든 악순환의 반복이 자꾸만 그를 지하 속으로 잡아 끄니까요. 나의 가련한 정욕은 나 자신의 병적인 초조감 때문에 불덩이같이 날카로운 성질을 지니고 있었고 그 발작은 히스테리처럼 눈물과 경련을 동반했다. 독서 이외에는 할 일이 없었고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의 주위엔 존경할 만한 것도 마음이 끌리는 것도 없었다. 게다가 나는 우울함에 사로잡히곤 했다. 모순과 콘트라스트를 갈망하는 미칠 듯한 욕망이 고개를 쳐든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 라는 말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고 자신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하생활자의 수기에는 고립된 정막만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독서 외에는 할 일이 없고 마음이 끌리는 것이 없다는 그의 모습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 나는 무엇보다도 책 읽기에 골몰했다. 즉 내부에서 줄곧 솟구쳐 오르는 것을 외부로부터 받는 감각으로 지워보려 했다. 외부로부터 받는 감각 중에서 내 힘에 겨웁지 않은 것은 독서밖에 없었다. 물론 독서는 매우 유익했다. 그것으로 나는 흥분되고 감미로운 기분에 잠기고 고통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도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따분하고 지리했다. 내 힘에 겨웁지 않은 것은 독서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하생활자는 더더욱 독서에 몰두합니다. 그건 물론 유익하겠지만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내부에서 솟아나는 감각의 고통을 독서라는 행위로 잠재우기에 우리의 삶이란 파도 앞 모래성처럼 너무나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 책의 1부는 화자의 생각들을 중심으로 수기에 담았다면 2부는 화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수기에 담는데요.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인공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장면이나 사창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훈계를 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건 뭐가 됐든 화자의 삶에서 계획대로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가능성이나 예측들은 보란듯이 빗나가고 예상 밖의 상황으로 알 수 없이 흘러가죠. 아무리 생각하고 가능성을 추측해 보아도 타인의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자신의 운명이 예측 밖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2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정궁이 실현되더라도 인간의 자유 본능이 그 존재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 합리적인 생활 속에 갇히게 되면 인간은 권태를 이기지 못해 분명히 자기에게 이롭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지의 법칙에 반항하여 일체의 대수표를 걷어차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본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신의 예측과 자신의 계획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깊은 따분함과 권태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듯 성취의 순간을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나태의 탄생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누리는 합리적인 생활들이 여전히 안전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이롭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말 그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하생활자로 대표되는 그의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환경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본인의 의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의 이 문장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나는 확신한다. 인간은 진짜 고통을, 다시 말해서 파괴와 혼돈을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고. 고통, 이것이야말로 자의식의 유일한 원인인 것이다. 나는 이 수기의 첫머리에서 자의식은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불행을 사랑하여 어떤 만족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인간이 결코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파괴와 혼돈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달갑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와 혼돈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의식의 인식으로 연결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쇠였던 게 아닐까요? 자유의지는 필연적으로 파괴와 혼돈 그리고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가치를 결코 놓을 수 없는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저마다의 삶이 있고 저마다의 혼돈이 존재한다는 걸 분명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책을 정리하는데 다른 책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특히 일부의 독백 부분이 저에게는 정말이지 어렵고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2부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경험들을 1부의 독백과 연결짓는 게 쉽게 느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질문의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에 관해서 말이죠. 이 실마리를 풀 수 있어야 이 책을 읽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무언가를 골똘히 떠올리고 실행한다 해도 자유의지는 결코 객관적인 합리성으로 우리의 삶을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혼돈을 동반하는 무언가가 합리적인 것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고 느끼기에 필연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변칙적인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니체가 말한 그대들에게 말하거니와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인간은
자신 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춤추는 별이라는 자유의지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혼돈이 필요하다는 역설입니다. 또한 니체는 창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의 위대한 구원이며 삶을 가볍게 만든다. 하지만 창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많은 변신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했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모순적이게도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고통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분명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렴풋한 경험으로 알고 있기에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의지에 무엇보다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요? 분명 인간에게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살아있음을 대변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유의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게 필연적으로 고통과 파괴, 혼돈을 동반한다는 단 하나의 진실뿐이죠.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문장을 빌려보며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매듭지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 거야. 우리의 삶은 고통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패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열망하는 만큼 삶은 고통과 파괴를 동반하죠. 분명 삶의 방향이 합리적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모순적으로 자신의 삶을 더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을 심어주는 게 아닌 무뎌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지하생활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마지막 수기가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봅니다. 지금까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들을 필사해보고 저라는 사람이 느낀 생각들을 말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밀한 궁금증을 남기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